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근현대사 파트고 흥선대원군 내용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학습지 내용은 37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을 당시의 조선의 내부나 외부적인 상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직전에 어린 왕들이 연속해서 즉위를 하는 세도정치 시기가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왕의 힘은 약했었고 오히려 왕비의 가문이었던 외가친척, 외척의 가문들의 힘이 세져서 그러한 특히 외척 가문 중에서도 안동김 씨 가문의 관리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였었고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삼정이 문란했고 매관매직 같은 것들이 성행했었다라고 시험 범위에 저번 시간까지 배웠었고 그래서 살기 힘들었던 조선의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대표적인 반란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 두 가지 농민봉기가 폭발을 했었죠. 정부는 이걸 제대로 잘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더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이제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농민과 동학이 만나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만 그거는 흥선대원군 시대가 끝나고 나서 터집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 다음에 해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서양 배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략을 하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했었던 제국주의 시대가 벌어지게 되죠. 당시 한국에서도 여러 서양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기 직전에는 일단은 교류하자고 처음에는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교류를 해서 천천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 교류하자는 수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양 종교인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전통 종교였던 동학이라는 게 성장하기도 했었지만 이 천주교도 막강한 인기를 누리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메리트가 있었단 말이야. 조선의 일반 백성 양반들에게 항상 고통을 받았었던 백성들에게는 이 천주교의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천주교가 굉장히 널리 확산되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조선의 양반들은 이러한 종교가 퍼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양반인데 다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고 조선의 어떤 체제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주교 같은 건 제사도 지내지 않았었단 말이야. 조선에서 제사 안 지내면 완전히 그 쓰레기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양반들은 별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이었던 철종이 물러나고 그 다음 왕으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고종도 어렸었던 왕이었었기 때문에 그 고종이 다른 세도정치 가문에게 눌리지 않도록 고종의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하죠. 왕권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고종이 제대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좀 체크를 하고 가면은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농민봉기가 여기저기 터졌고, 해외에서는 서양 애들이 침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양이 이상한 선박이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었던 큰 배 있었죠, 이게 이양선이야. 그리고 천주교가 확대되면서 얘네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의 아빠로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서양 세력의 침략 상황을 조금만 더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이제 영국한테 털리게 됐었던 전쟁인 아편전쟁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중국은 당시 여기 차이나라고 써있고 여러 서양 세력들에게 땅이 나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을 제일 큰 나라, 강한 나라로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얘네가 이제 완전히 털리게 되는 거죠. 다른 서양 애들한테. 여기 보면 일본 애들도 지금 자기 목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자식들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러시아, 얘 러시아 맞나?
얘가 독일인데 잘못 썼네. 얘가 독일이야. 독일, 러시아, 프랑스의 자유의 여신상 이런 애들이 차이나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 너무 큰 데다가 중국 애들이 다 나중에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 먹지는 못하고, 근데 간 큰 일본이 이걸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먹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로부터 한 대략 60년 뒤에 얘네가 이거 먹으려고 그래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서양 세력한테 털렸었던 청나라는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실감을 하고서 무기를 양성하는 운동, 즉 양무 운동을 벌입니다. 서양 무기를 잔뜩 사와가지고 무기를 양성하려고 했었고, 요 양무 운동의 내용은 우리 학습지에 좀 뒤편에 나옵니다. 이것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양무 운동, 여기 학습지에 41페이지에 니네 아직 안 받았나? 안 받았으면 나중에 체크해라. 이거 중요하다. 나중에 어차피 다시 체크해 주긴 할 텐데. 형광펜 표시하고.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 특히 서양의 무기를 많이 수용하려고 했었던 운동입니다. 무기만 수용하려고 하는 거야. 무기만. 얘네는 중국의 전통이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중국의 성리학이나 아니면 유교적인 전통은 굉장히 우수하고, 서양 애들은 쟤네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모르고 임금님에 대한 충성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미개한 그런 약간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정신은 배울 것이 없지만은 서양인들의 무기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중체소용적인 입장에 따라서 중체소용, 중국의 본체는 유지를 하되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아시아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기 후로훈에 검은 배라는 겁니다. 검은 배, 미국 배들이 막 쳐들어와서 얘네들도 교류를 하자고 처음에는 이제 꼬셔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일본은 미국하고 교류를 시작합니다. 거의 식민지화 될 뻔했는데 일본은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해서 미국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강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일본이 이 정도로 강하게까지 성장을 했었던 적은 거의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당시 요 미국의 검은 배들을 보고서 이 서양 무기나 아니면 서양인들의 생활 습관에 우수성을 좀 깨닫고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죠. 메이지 유신은 아까 중국이랑은 약간 다르게 기술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모든 것들을, 모든 제도 혹은 정신, 정치, 아까 청나라는 얘는 중국의 정신이 더 우수하다고 했었는데, 중국의 생활 양식이나 정신이 더 우수하다고 했었는데, 일본은 기술만이 아니라 얘네들 정신이나 아니면 제도까지도 다 받아들이자 라고 해서 서양의 모든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즉위를 했고, 그 고종의 아빠로서 권력을 차지했었던 것이 흥선대원군이었었다.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이었던 고종이 예전에 다른 세도정치 시기의 왕들처럼 외척 가문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도록 굉장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은 전부 다 왕권 강화랑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제일 당시 눈에 가시였었던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안동김 씨를 내쫓아 버립니다. 당시 세도 정치 가문, 외척 가문 중에서 안동김 씨 가문이 제일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얘네를 내쫓아 버리고서 여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특히 소외되었던 정치 세력, 흥선대원군이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야? 되게 고집 세게 생겼지? 자, 그래서 맨 처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는 태산을 깎아내리겠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안동김 씨를 좀 잡아 버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좀 높이려고 한다. 남인을 좀 등용을 많이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남인을 등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맨 처음 했던 말이야.
그래서 여러 소외되었던 남인 같은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은 종친은 이제 왕족들이야. 왕족들을 많이 등용을 하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했던 관리들은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랬었어요. 특히 탐관오리,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어냈던 탐관오리는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끓여버리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막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솥에 넣어버려서 진짜로 끓여버렸어. 무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때 세도정치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던 조선 후반부의 최고 관청인 비변사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다. 여기 축소는 말이 처음엔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폐지시키는데 그냥 비변사 폐지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서 조선의 원래 관청이었었던 조선의 원래 관청은 여기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가 중심이 되는 관청들이죠.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비변사와 창덕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 경복궁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여기 있는 건 다 불에 타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우리 비변사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정치 체제를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치적인 면에서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키고 조선 초반부에 있었던 이제 삼군부라고 하는 관청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군사 업무를 분리시킵니다. 예전에는 비변사에서 다 맡아가지고 했었단 말이야. 전부 다 맡아서 정치적인 안건을 처리할 때 비변사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비상사태가 터져도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의정부와 삼군부에서 나뉘어져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를 했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법전인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대전회통 여기 대전회통은 정조가 만들었었던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그 법전이 나온 지가 거의 한 100년이 또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좀 사회 변화를 반영할 만한 법전이 필요해서 만들게 된 새로운 법전입니다. 법전. 그래서 조선에는 항상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인 법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처음에 경국대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통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 그래서 이 법전이 의미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게 되는 약간 그런 법치주의 국가적인 면모를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미안하지만 좀 형광펜이 많습니다.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모든 정책은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던 경복궁을 아까 다시 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복궁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싸그리 다 불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시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당시 500채 정도의 건물이 있었어요. 당시 경복궁. 지금은 한 100몇 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또 부셔버리거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지금은 한 100몇 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이 당시에는 한 500개 정도의 규모의 경복궁을 완전히 복구를 시킵니다. 500건물 정도를. 이거 복구하려면 결국은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오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돈을 좀 조달해 오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기 때문에. 자, 먼저 기부금을 받는데 원에서 납부하는 전이라고 해서 원납전이라고 합니다. 이 원납전은 말 그대로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하는 기부금이야. 근데 이 기부금을 어떻게 했다? 강제로 흥선대원군이 돈 많은 애들 모아다가 야 이씨 이번에 궁궐 좀 지어야 되는데 돈 좀 내지? 해가지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받아냈던 게 원납전입니다. 이게 원납전 기부문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경복궁 다시 건설하는데 원납전 온양을 냈었던 신평면의 백종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영수증이야. 영수증인데 온양은 지금으로 치면은 가치를 완전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0만원 이상, 많게 잡으면은 대략 한 500만원까지도 됩니다. 500만원. 한 양이 한 100만원가량,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그냥 500만원 정도를 이제 기부를 받은 거죠. 이거를 500만원 정도 기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깡패지 깡패. 우리 옛날에 그
독재 시대 때 대통령들이 대통령들이 그 재벌들한테 돈 뜯어내던 거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모자라서 돈을 막 찍었어요. 이 당시 찍어냈던 돈을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당백전. 요게 당백전 모습인데 요거 하나당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지닌 돈입니다. 그래서 1당 100이라고 해서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당백전. 이걸 마구 찍어내서 경복궁 공사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했던 건데 이렇게 고액 화폐를 많이 찍어내니까는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유통경제가 혼란해지고 또 이걸로도 모자라서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당시 그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렇게 4대문이 있죠. 서울에는 그 4대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징수를 했었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궁궐을 짓기 위한 나무를 조달하기 위해서 양반들 묘지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이제 베어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강제로 이제 데려다 경복궁 공사에다 일을 시켜가지고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었죠.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경복궁 짓느라 헛방아 찢는 소리다 라고 하는 이런 경복궁 중건에 동원이 됐었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반만이 아니라 여러 농민층 거의 다 많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탄핵을 당해요. 탄핵 상소를 받아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왕의 아버지인데 그만큼 조선시대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탄핵 상소문을 받아서 결국은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서 고종한테 자기 아들한테 직접 이제 정치를 맡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떠나기 전에 했었던 정책들 몇 가지만 더 보면은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요. 워낙 오래됐었던 폐단이었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은 전정, 분정, 환곡 크게 세 가지 세금 제도의 문란이 있었던 것인데 전정이라는 것은 땅에서 내는 토지세, 곡식으로 토지세를 내던 것, 토지세로 곡식을 내던 것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이 이 전정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자기 땅 문서를 숨기거나 하는 식으로 위조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양전이라고 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양전은 토지조사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양반들이 지 땅이 아닌 것처럼 숨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토지조사를 해서 이게 양반 땅인지 이 사람 땅인지 아닌지 적발을 해가지고 숨어있는 땅, 은결이야. 은닉된 결. 예전에 우리 1결당 2두씩, 뭐 4두씩, 12두씩 거뒀던 거 기억하죠? 숨어있던 은닉되어 있던 결을 적발을 해가지고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군정개혁은 대표적이었었던 것이 호포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포제도. 예전에 이제 군포를 1년에 2필씩 납부를 했었고, 영조가 이걸 한 필로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그 한 필 납부하는 건 대부분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만 내던 그런 세금이었었어요. 군포라는 것은 양반들이 이미 국가에 복역하는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양반들, 그 공무원들의 군포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군대 가는 것만큼이나 국가에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면제를 해줬었고 일반 백성들만 포를 내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그냥 한 필로 줄여주고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충당하자라고 했던 게 균역법인데 그걸로도 부족한 거야. 그걸로도 부족해서 결국은 이 호포제도라는 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로서 실시가 됩니다. 호포, 집집마다 포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호포, 집포자의 포, 군포할 때 그 포자입니다. 그 다음에 환곡은 당시 국가에 있었던 그 곡식 창고에서 관리들이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이자랑 함께 돌려받는 제도가 원래 환곡 제도로서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원래 세도정치 시기 때는 이자를 관리들이 받을 때 엄청나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제도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은 사창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이 환곡은 국가가 운영했던 창고고 사창제도는
동네에서 좀 도덕적이고 이름이 높았던 사람에게 곡식 창고를, 그 동네의 곡식 창고를 맡겨버렸던 제도를 사창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장 도덕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택현이가 도덕적인 인물인가? 택현이한테 곡식 창고를 맡겼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행을 했던 게 사창제도야. 그렇게 하면은 얘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면은 이 곡식을 떼어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맡겼던 거죠. 지금 당시 정부에 워낙 탐관오리랑 곡식을 이제 부정부패한 그런 관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곡제도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서 일반 백성들에게 곡식 창고 제도를 맡겨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택현이가 내가 좀 사례가 부적절했나? 2반에 있나? 2반에 애들 이름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맡겼었던 제도이다. 그 다음에 여러 당시 문제가 되던 제도들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원제도를 서원이라고 하는 당시 양반들의 학교를 철폐시켜 버립니다. 이 서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으로서 이 출신 서원을 가지고서 너는 동인이니 너는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으로 자기 출신 학교들, 서원이 이제 자기들의 학교죠. 그래서 그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패를 갈라가지고 싸운다고 해 싸우는 게 조선시대 후반부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 후반부의 그 양반들끼리 서로 학교 출신을 가지고서 싸우는 그런 패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원을 그냥 싹 밀어버려요. 그래서 전국에 47개의 좀 괜찮은 학교들만 남기고서 모두 다 싹 밀어버립니다. 서원을 철폐한다. 47개만 남기고 모두 다 철폐시켜 버리죠. 특히 이 서원은 각 지방에 굉장히 양반들의 학교였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서원은 학교였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고 아니면 국가한테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특권들이 있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47개만 남기고서 없애버린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요 47개가 지금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47개소의 서원이 2019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세계에서 이 문화재를 보러 옵니다. 요즘에는.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학교들인데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큰 문화재가 됐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했던 말이야. 비록 서원이 이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죠. 근데 이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은 이런 띵언을 남기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서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포제도 관련된 자료,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옛날에는 양반들이 다 대부분은 면제가 됐었고 노비들도 많이 면제가 됐었는데 그냥 이게 집집마다 이제 걷기 시작을 해서 양반도 납부하게 하고 노비들한테도 거의 다 납부하게 했었던 제도가 호포제도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되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흥선대원군의 국내 개혁 정치였었다. 거의 20분 넘었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시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양반 혹은 유교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서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나중에 경복궁 중건의 어떤 잘못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 물러나게 되죠. 밑에까지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좀 할 말이 많아.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외국이랑 교류를 안 했었던 걸로 유명을 하죠. 당시 외국이 이양선이라는 걸 출몰시켜서 다른 나라 아시아 국가들한테 교류를 하자고 하면서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차지하는 모습들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중국도 당했었고 일본도 당했었고 하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외국이랑 쉽사리 거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을 좀 순서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좀 순서대로 먼저 얘기를 하면 병인박해. 병인년도였던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특히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천주교가 외국 종교란 말이야. 외국 종교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 이 천주교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종교를 이제 전파시키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버린 거죠. 흥선대원군이.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니까 이 프랑스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야. 병인양요.
병인 양요. 이거는 원인은 병인 박해 때문에 쳐들어온 것이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침략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강화도. 당시 이 강화도로 항상 이 외국 배들이 많이 쳐들어왔는데, 왜냐면은 여기 강화도에서 한강을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요 끝에 있는 요 끝에가 우리나라의 센터인 어디야? 한양이란 말이야, 한양. 그래서 항상 강화도로 많이 쳐들어왔었다, 서양 배들은. 강화도로 쳐들어와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전투, 문수산성 전투에서 한성근이, 그리고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원수가 이 프랑스 군대를 이겨요. 얘네가 대포 큰 거 가지고 오고 최첨단 무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겼어. 바보 같은 놈들이 방심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오다가 우리 매복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이깁니다. 프랑스 군대는 철수를 하고 대신에 그냥 가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외교장각 도서,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이런 책들을 많이 훔쳐갑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훔쳐갔는데 안 돌려주다가 한 몇 년 전에 돌려줬죠. 몇 년 전에 돌려줬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 병인박해랑 병인양요 사건 중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좀 순서대로 알아둬야 돼. 순서대로.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당시 미국 배웠던 제너럴 셔머노가 야,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교류하자라고 하면서 행포를 부려요. 막 이제 주민들도 폭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관리 한 명을 납치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열받았던 평양의 백성들이랑 관리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이거를 다 태워버려요. 제너럴 셔머노 2배입니다. 여기 나오는 2배인데 이 제너럴 셔머노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또 한 번 있었었고,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열받았던 미국이 쳐들어왔던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신미양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에 얘네가 다시 쳐들어온 것이고, 다만 얘네는 제너럴 셔머노를 구하러 왔다 뭐 그런 거로 하기보다는 항상 얘네들의 수법은 통상 교류하자라는 거죠. 교류하자. 야, 교류하자 라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나중에는 정치적으로까지 예속을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얘네들의 수법이었어서, 서양 애들의 수법. 그래서 미국이 또 역시 강화도로 침략을 해서 조선군 수비대였던 어제언 장군이 광성보 전투에서 분전 열심히 싸우기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전멸당합니다. 전멸. 이때 미국 애들한테는 안 되겠지. 그래도 미국 애들한테는 안 돼. 여기 당시 사진이야. 전멸당했었던 어제언 부대의 시신 사진입니다. 이거 수업이 19금인데 이런 거 해도 되나? 오케이. 어제언 미국 애들이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어제언 부대의 깃발도 얘네가 미국 애들이 전리품으로 챙겨가요. 전리품으로 챙겨갔다가 이것도 몇 년 전에 돌려줍니다. 100년 만에 거의 돌려줍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제언의 광성보 전투 잘 기억하고, 근데 또 그 신미양요가 있기 직전에, 신미양요가 있기 몇 년 전에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놈이 또 교류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얘네 항상 수법이 교류하자였죠, 처음에는. 근데 흥선대원군이 꺼져 하니까는 덕산 관청을 습격을 하고, 덕산은 저 충청남도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야. 거기에 흥선대원군 아빠의 무덤이었던 남현군의 묘가 있었어요. 거기를 도굴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왕족의 무덤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얘네가 도굴을 잘 못했었어. 처음에 가가지고. 그래서 땅 파다가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서양 애들에 대한 서양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확산돼가지고 결국은 신미양요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전국에 척화비라고 하는 걸 건립하게 되죠. 척화비는 말 그대로 외국과의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 외국과 싸우자,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서양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매국노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적혀 있죠. 요거는 좀 순서대로 알아두되 각 원인과 결과가 되는 사건, 병인박해가 원인이고 병인양요가 그 결과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고 신미양요가 그 결과인 그 인과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내용들을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30분. 아이씨, 길어. 컴퓨터가 또 말을 안 듣네 갑자기. 야. 예헤. 자, 여기 밑에 내용 하겠습니다. 컴퓨터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마 화면이 좀 바뀌었을 텐데 바로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맞죠?
그 다음에 양반과 농민층의 큰 반발을 불러온 것은 경복궁입니다. 서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병인양요는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병인 박해 때문에 발생했었고, 신미양요 당시 외교장각 도서를 훔쳐갔던 게 아니라 병인양요 때죠. 외교장각이라는 거는 그 강화도에 있었던 규장각의 외부 도서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강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했었고,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일어났었고,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했고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했고 사창제를 실시를 했었다. 병인양요 당시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했고, 그 다음에 어제현 부대가 신미양요에서 크게 격렬히 항전을 했었고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었죠. 여기까지가 끝.